상상조차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석유 산업의 절대 권력자, 중동 재벌 카림, 알마크툼이 1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산도 무용지물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석유 제국을 건설한 그가 생애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끼게 된 순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7살 조카 리마가 자폐와 면역질환으로 죽음 선고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부터 스위스 최고 의료진까지 50곳이 넘는 세계 최고의 병원들이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리마에게는 단 하나의 희망이 있었죠. 한국 텔레비전에 나온 파란 펭귄, 뽀로로를 보며 2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나을 수 있을까요? 오직 숫자와 계산만을 신봉하던 그가 조카의 마지막 희망을 위해 가족과 의료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첨단 의료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간호사의 말이 석유왕의 철벽 같던 마음에 균열을 냈습니다. 평생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그가 서울의 병원 복도에서 55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UAE로 돌아간 카림이 중동 전체에 던진 충격적인 선언. 마음이 움직일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2년간 아무 반응 없던 소녀가 삼촌의 무릎에 앉아 처음으로 웃던 그 순간. 그리고 한국 의료진의 특별한 치료가 세계 의학계에 던진 혁명적 질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돈 벌 때는 그렇게 미친놈처럼 달려들면서 조카 죽는 건 그냥 두고 봐. 어머니 아이샤가 제 서재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위험 있는 분이었지만 오늘은 그 위험보다 할머니의 분노와 절망이 더 컸어요. 검은 아바야를 휘날리며 성큼성큼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폭풍 같았습니다. 너도 봤잖아. 어제 리마가 한국 프로그램 보면서 처음으로 반응 보인 거. 2년 만에 처음이었다고. 어머니는 제 앞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보이지 않을 눈물이었어요. 아크란 석유왕가의 황제 같은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석유왕이라지만 엄마 앞에서는 그냥 내 아들이야. 그 아이를 살려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제가 카림 빈 자이드 알마크툼입니다. 중동 최대 석유 제국 아크란의 회장이자 석유의 제왕이라 불리는 사람이죠. 120조 원 자산을 움직이는 손가락이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그냥 아들일 뿐이었어요. 대리석으로 된 서재 바닥에 어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천장까지 닿은 서가들 사이로 오후 햇살이 비쳐들었지만 오늘따라 그 빛마저 차갑게 느껴졌어요. 리마는 7살이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남동생의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동생 하산은 저보다 10살 어렸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부가 함께 세상을 떠났어요. 두바이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사고. 남겨진 건 어린 리마뿐이었죠. 솔직히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대한 석유 회사를 운영하는 일과 아이를 돌보는 일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회의실에서 수십억 달러 계약을 성사시키는 건 쉬웠지만 울고 있는 아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리마는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혈육이었어요. 동생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죠. 제가 더 자주 연락했더라면, 그날 하산을 잡아뒀더라면. 그런데 리마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에 면역 불균형 질환까지. 세상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작은 조각상 같았어요. 웃지도 울지도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2년 동안 미국과 유럽, 안 가본 병원이 없었습니다. 안 해본 치료가 없었어요. 세계 1위 미국 메이오 클리닉부터 시작해서 스위스 최고 소아과, 독일 면역학 권위자들까지 제가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으며 찾아다닌 병원만 해도 50곳이 넘었습니다. 매번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치료는 어렵습니다. 호전 가능성이 낮습니다. 평생 돌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세상에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석유 한 방울로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제가 7살 조카 하나 고치지 못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라고? 카림,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엔 마음으로 해봐. 한국 의료진들이 뭔가 다른 방법을 쓴다더구나. 정서치료인가 뭔가. 어머니가 들고 온 자료를 봤습니다. 한국 서울대병원에서 정서면역 치료라는 걸 한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별한 치료법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의심스러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 정도였습니다. 중동에서는 한국을 기술 조립국 정도로만 여겼거든요. 감정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편견도 있었고요. 어머니, 한국 의료가 우리보다 뛰어날 리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내 조카가 죽어가는데 나라 따지고 있어? 리마가 반응 보인 건 한국 프로그램이었잖아. 어머니의 따귀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55년 살면서 처음 맞는 따귀였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았습니다. 2년 동안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던 리마가 유일하게 반응 보인 것이 한국 영상이었어요. 어제 거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국 의료 다큐멘터리에서 간호사가 뽀로로 인형을 안아주는 장면을 보더니 리마가 처음으로 손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게 우연일까? 2년 만에 처음으로 보인 반응이 하필 한국 것이었다는 게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모든 편견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석유왕이라는 타이틀이 무슨 소용입니까? 조카 하나 살리지 못하는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요. 한국행 전용기에 오르면서도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있었거든요. 작은 나라에 뭐가 있겠냐는 생각이었어요. 자이드 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남자는 하버드 의대를 나온 아크란 의료자문이었어요. 서구 의학만이 최고라고 믿는 전형적인 엘리트였죠. 그는 한국 의료 수준을 의심하며 이 여행의 필요성에 대해 계속 의문을 표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한국은 제게 그저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었다지만 여전히 감정적이고 체계가 부족한 문화라고 여겼어요. 기술도 결국 조립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화는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고 의료 시스템도 선진국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할 거라는 편견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어요. 그래도 리마가 반응을 보였다는 건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에 답이 있을까? 리마는 제 맞은편 좌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간헐적으로 들리는 기계음에도 승무원의 친절한 인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숨이 답답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항이 생각보다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어요. VIP 라운지, 직원들의 응대도 과하지 않으면서 정중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한기철이라는 소아면역 전문의가 직접 마중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놀랐어요. 보통 이런 경우 병원 직원이나 간호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교수가 직접 나온다는 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리무진 안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도로는 깨끗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이드 박사도 창밖을 보며 한국 사람들의 부지런함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도 뭔가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 내부가 유럽 최고 의료기관 못지않게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복잡하고 시끄러울 거라는 편견이 완전히 깨졌어요. 로비는 넓고 깔끔했으며 안내 시스템도 첨단이었습니다. 한기철 교수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그의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인사말 없이 바로 리마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갔거든요. 이미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자이드 박사가 정서 치료에 대해 도전적으로 질문했을 때 한 교수의 답변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단순히 감정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감정과 면역 체계의 과학적 연관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의 경우 심리적 요인이 면역 불균형에 크게 작용한다는 설명이었어요. 자이드 박사가 면역학적 치료의 우선성을 주장했지만 한 교수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면역 치료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리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병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도 환자들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보이고 있었어요. 체계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수연 간호사를 만났을 때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리마에게 무릎을 굽히며 눈높이를 맞추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리마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지만 이수연 간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정서 치료에 대해 묻자 그녀의 답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아이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몸도 따라온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의료진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그녀는 정서 치료가 단순한 감정론이 아니라 치료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관점이었죠. 자이드 박사가 감정적 접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때 이수연 간호사는 차분하게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과 면역 체계의 상관관계는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감정론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치료법이었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병실과는 달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소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차갑고 무미건조한 병실이 아니라 아이가 편안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한 교수는 이곳에서 리마의 치료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치료 기간에 대해 묻자 아이마다 다르지만 리마가 한국 프로그램에 반응을 보인 것은 좋은 신호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대감이 들었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나라, 감정적인 문화, 조립 수준의 기술이라는 제 고정관념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리마를 병실 침대에 눕히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2년 동안 실패만 거듭한 제게 한국의 의료진들이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파란색 펭귄 인형, 뽀로로였어요. 리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리마의 시선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수연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뽀로로 인형을 리마에게 가져다 놓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리마의 오른손 검지가 살짝 움직였어요. 2년 만에 처음 보는 자발적 반응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120조 자산을 가진 제게 7살 조카의 손가락 움직임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기철 교수가 들어와 설명했어요. 한국만의 특별한 정서면역 상호작용 치료법이라고 했습니다. 감정 상태가 면역 시스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었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서 치료와 면역 치료를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자이드 박사가 반발했습니다. 비과학적 접근이라며 격렬히 반대했어요. 병원 회의실에서 두 의사 사이에 정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논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결과를 원합니다. 제가 손으로 제지하며 말했어요. 그날부터 뽀로로 인형을 활용한 역할놀이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이수연 간호사는 리마에게 인형을 보여주며 간단한 상호작용을 유도했어요. 소근육 자극과 언어 유도도 병행됐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수연 간호사가 뽀로로 인형으로 깍꿍 놀이를 할 때 리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거예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아픕니다. 이수연 간호사가 제게 말했어요. 그녀의 말이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리마가 뽀로로 인형을 보며 소리를 냈어요. 아, 2년 동안 한 번도 내지 않던 소리였습니다. 시작됐어요. 리마의 마음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수연 간호사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 온 건 잘한 일이었다고. 뽀로로라는 작은 펭귄 인형이 제 조카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 10일째 되던 저녁,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리마의 변화가 조금씩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2년 동안 수없이 실망했던 경험 때문이었어요. 회장님도 여기 계시네요. 이수연 간호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동생 하산과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산은 저보다 10살 어린 막내였는데 두바이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사고로 아내와 함께 세상을 떠났어요. 사실 제가 더 자주 연락했다면, 그날 하산을 붙잡았다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수연 간호사가 고백했습니다. 몇 년 전 유산을 겪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마가 작은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아빠. 아랍어로 아빠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리마의 목소리였어요. 다음 날부터 치료가 더욱 체계적으로 확장됐습니다. 감각통합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수연 간호사는 리마에게 다양한 빛과 소리, 질감 자극을 제공했습니다. 한기철 교수는 매일 리마의 반응을 측정했어요. 뇌파, 심박수, 호르몬 수치까지 모든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건 모든 수치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되는 변화였어요. 이수연 간호사는 리마와의 상호작용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모방 놀이부터 시작해서 공감 학습까지 단계별로 접근했어요. 리마는 조금씩 제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리마가 처음으로 눈을 마주친 때였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리마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치료 3주째에 접어들면서 리마의 의료 기록을 다시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동생 부부의 사고 경위를 다시 떠올려야 했어요. 2년 전 그날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산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었어요. 아내와 함께 아부다비로 드라이브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도 저는 회사 일에만 정신이 팔려 대충 알겠다고 답했어요. 형,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3시간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다중 추돌 사고였습니다. 그런 자책이 2년 동안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리마를 볼 때마다 동생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중동의 전통적인 가부장제 문화에서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미덕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그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리마의 작은 변화들을 보면서 제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저녁, 이수연 간호사와 함께 리마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리마가 뽀로로 인형을 안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하산아.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적극적으로 리마의 치료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이수연 간호사와 함께 정서 반응 유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는 방법을 배워갔어요. 리마도 조금씩 저에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면 가끔 손을 맞잡아주기도 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리마가 처음으로 제 무릎에 기댄 때였습니다. 한기철 교수는 이런 변화들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했어요. 애착관계 형성이 뇌 발달과 면역 체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리마에게 거리감을 둔 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를. 중동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감정 표현은 약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한국에서 저는 다른 방식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리마가 제 손을 잡고 30분 넘게 놓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그 따뜻한 체온이 제 마음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마침내 해방되는 순간이었어요. 치료 4주째에 접어든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럽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리마에게 고열이 났어요.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이드 박사가 다급하게 달려와 즉시 귀국을 주장했어요. 한국의 치료법이 아이에게 무리를 주고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한기철 교수는 다른 의견이었어요. 고열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면역 체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회의는 2시간 넘게 지속됐어요. 자이드 박사는 서구 의학의 안전성을 강조했고 한 교수는 통합 치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리마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열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동안 보여주던 반응들도 사라졌습니다. 자이드 박사는 즉시 두바이로 돌아가 기존 치료법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권했어요. 하지만 한기철 교수는 새로운 면역 조절 요법과 심리 치료를 더욱 정교하게 병행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만 가능한 치료법이라고 강조했어요. 정서와 면역을 통합적으로 보는 관점, 개인 맞춤형 융합 치료,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시스템이 결합된 치료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수연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리마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마가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인 거예요. 그 작은 반응이 제게는 큰 신호였어요. 리마가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책임은 내가 진다. 한국 방식대로 하라. 제가 회의실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기철 교수는 즉시 새로운 치료 계획을 수립했어요. 면역 조절제와 함께 정서 안정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연 간호사는 리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48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리마의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열이 내리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활발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고열은 면역 체계가 리셋되는 과정이었다고 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리마의 면역 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정권을 감정의 기초에 행사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리마는 이전보다 더 밝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고열 위기를 넘긴 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리마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면역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거예요. 백혈구 수치, 면역 글로불린 농도, 염증 지표들이 모두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더욱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제가 병실에서 업무 관련 전화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리마가 침대에서 일어나 저에게 걸어왔어요. 비틀비틀하지만 분명히 의도적인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무릎에 살며시 기대앉았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제게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리마가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처음으로 웃었어요. 작고 조심스러운 미소였지만 분명한 웃음이었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조카의 웃음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20조 원 자산을 가진 중동 최고의 재벌이 7살 조카의 웃음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이수연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손수 만든 수제 그림책을 리마에게 선물했습니다. 책 표지에는 뽀로로와 친구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리마는 그림책에 큰 관심을 보이며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요법도 병행됐어요. 이수연 간호사가 리마에게 한국 동요를 들려주기 시작한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리마가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음악이 나올 때마다 웃음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음악이 언어보다 먼저 리마의 마음에 도달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저는 뽀로로 제작사 대표와 비공식 미팅을 가졌습니다. 자폐 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어요. 리마의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이제 저를 보면 손을 흔들어 인사했어요. 제가 병실에 들어가면 반가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촌. 제가 리마에게 말했어요. 리마야, 삼촌 목소리 들려. 리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소통이 이뤄진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리마가 처음으로 저에게 안기려고 팔을 벌렸어요. 그 작은 팔에 안겨 있으니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석유 제국을 다스리는 일보다 훨씬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한기철 교수는 리마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평가했어요.
정서와 면역의 통합 치료가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카의 웃음이 재벌의 모든 권력보다 값지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가 2달째 접어들면서 귀국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리마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호전됐어요. 면역 수치는 정상 범위를 유지했고 자폐 증상도 현저히 완화됐습니다. 귀국 전날 밤 병원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한기철 교수는 리마의 치료 계획서를 자세히 작성해줬고 화상 진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수연 간호사는 리마에게 뽀로로 인형과 함께 한국 동요가 담긴 음악 상자를 선물했어요. 리마는 이수연 간호사를 꼭 안아주며 작별했습니다. 두바이로 돌아간 후 저는 즉시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UAE 국영방송을 통해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제가 전 국민에게 한 말이었어요. 지금까지 물질만을 추구했던 중동 사회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진 거였습니다. 연설에서 저는 리마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희망입니다. 연설 일주일 후 저는 리마 재단을 창립했습니다. 자폐와 면역 질환을 앓는 아이들을 위한 국제적 의료 재단이었어요. 초기 자본금만 10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재단의 핵심 사업은 한국과의 공동 의료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의 정서면역 통합치료법을 중동 전역에 확산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서울대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한기철 교수를 재단의 의료자문으로 모셨고 이수연 간호사도 몇 달에 한 번씩 중동을 방문해 현지 간병사들을 교육했습니다. 뽀로로 제작사와도 자폐 아동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어요. 재단 설립 6개월 후 중동 지역 자폐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 치료에서 70% 이상이 호전을 보였습니다. 한국식 치료법이 중동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된 거죠. 1년 후 저는 리마와 함께 서울을 다시 방문했어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리마는 너무나 기뻐했어요. 안녕하세요. 리마가 한국말로 또렷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기철 교수는 리마의 검사 결과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완치라고 봐도 될 수준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리마의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이 복도에서 시작된 기적의 여정이었습니다. 삼촌, 고마워요. 리마의 한마디에 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5일보다 진한 것이 사랑이고 숫자보다 강한 것이 마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